안녕하십니까. 배종찬의 시사본부 시작하겠습니다. 김만배 인터뷰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선 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는데요. 뉴스타파는 어제 72분 분량의 녹취 파일을 공개했지요. 여기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주간 이슈에서 장윤선 기자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중인 가운데 국방부와 여성가족부 장관 등 중폭 개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경기가 있었죠. 한국 축구대표팀이 웨일스와 평가전에서 0대0으로 비겼습니다. 클린스만 감독 부임 이후 5경기 연속 승리를 챙기지 못해 클린스만 감독 책임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 스포츠 본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9월 8일 금요일 배종찬의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일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립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간식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시작합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미디어인권연구소 문클의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은 이렇게 오늘이 금요일이죠, 맞죠, 그죠? 금요일입니다. 네. 두 분은 이제 금요일쯤 되면 주말에는 어떻게 해야지 주말 계획도 세우시나요? 이봉우 연구는 어떠세요? 네, 뭐 주말 계획을 세우긴 세우는데 네. 일단은 마음 편한 휴식이 가장 우선이고 네. 그리고 월요일 날 또 우리 배종찬의 시사본부에서 또 뉴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말에도 박정희 기자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주말에 또 뉴스를 안 볼 수가 없어요. 봐야 되는. 저는 안 봅니다. 뉴스 주말에 안 보고 육아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말 스케줄을 다 집에서 정해주기 때문에요. 네. 주말에 좀 따로 스케줄 없이 정해주는 대로 다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두 분 다 시사본부의 노예인데 네. 제가 기대했던 대답은 주말에 몰아서 다시 듣기를 한다. 다시 보기를 한다. 네. 오늘은 또 모범 답안을 예측하지 못했네요. 지금 서 PD가 너무 나가지 말라고 또 얘기를 하네요. 알겠습니다. 자제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순방 관련 소식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리창 중국 총리와 만났는데요. 시진핑 주석은 이번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불참했는데요. 리창 총리, 중국의 리창 총리와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나요? 네, 역시 이제 북핵에 대한 중국의 역할 이걸 좀 강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핵은 우리에게는 실존의 문제다. 북핵이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일 협력 체계는 더욱 공고해질 수밖에 없고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달라. 북핵 문제가 악화될수록 한미일 공조가 그만큼 강화될 수밖에 없다. 북한 문제가 한중 관계의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제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려면 먼저 중국이 좀 국제법을 지키고 북핵 저지에 동참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풀이가 됩니다. 그리고 리창 총리는 시진핑 주석의 안부를 윤 대통령한테 전하면서 한국과 중국은 가까운 이웃이다. 먼 친척보다 좀 더 가까운 이웃이 같이 협력하고 잘 지내면 소중하고 가치 있는 관계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한중 교류가 더 이어지기 희망한다라는 윤 대통령의 언급도 있었습니다. 자, 결국 뭐 한중일 정상회의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한국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 이런 얘기도 오갔기 때문에 앞으로의 관심은 한중일 정상이 얼마나 빨리 만날 수 있느냐 여기에 좀 집중을 해봐야겠습니다. 참고로 리창 총리는 시진핑 주석이 절강성, 저장성 서기였을 때 비서실장을 했을 정도로 측근 중에 측근인 사람이죠. 자, 윤석열 대통령 러시아에 대해서는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북러 무기 거래 논의를 추진적인 것으로 의심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관련된 메시지 내용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북러 정상회담이 거의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 이 북한과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나 이쪽에서 이제 동향들이 좀 파악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는 이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을 해서 이 러시아에 역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동아시아 정상회의 이 회원국들에게 북한 핵미사일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경고를 하면서 이 참여국들이 모두 북한 제재에 좀 동참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자금원이 되는 가상자산 탈취, 해외 노동자 송출, 해외 해상 환적 등 이 불법 행위 차단에 모두 동참을 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특히 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을 하면서 제재 결의 채택 당사자인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좀 중국과 러시아를 직격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언급을 했어요. 러시아의 침공이 국제법의 명백한 위반 행위다. 70년 전 북한의 불법 남침으로 한국 전쟁이 일어났고 한국도 존망의 위기를 겪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 국제적인 지원이 이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도 필요하다고 호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죠. 그래서 러시아를 좀 직접적으로 비판했다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중국에 대한 메시지도 또 지금 중국에게 있는 리찬 총리에게 이 소통의 어떤 의지도 피력하고 있는 동시에 어제 이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는 남중국해 문제도 대통령이 거론을 했습니다.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 영내 핵심 해상 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 규칙 기반의 해양 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면서 역시 중국의 민감한 문제인 남중국해 문제도 어떻게 보면 중국에게는 이제 비판적으로 들릴 수 있는 언급을 한 것이죠. 대만하고도 관련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관리 측면에서는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적극적인 또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도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관련해서도 이제 순방의 성과로 또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요.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화천 대주주 김만배 씨 관련 이야기로 넘어가 봅니다.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의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의혹을 받는 뉴스타파가 두 사람이 나눈 대화 전체 72분 분량의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네, 이 공개된 녹음 파일은 2021년 9월 15일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이 경기도 성남시 한 카페에서 나눈 대화가 녹음이 된 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1시간 12분 분량이고 녹취록은 모두 33쪽입니다. 이 내용을 쭉 보면 그러니까 뉴스타파도 이걸 공개하면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짜고 친 인터뷰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 신 전 위원장이 이제 부고를 보고 김만배 씨의 연락처를 찾았다라고 언급한 내용도 있고 또 김만배 씨가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에 대해서 말할 때 뭐 이거 기사 나가면 나도 큰일 나. 뭐 이 얘기는 죽을 때까지 하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한 3차례 정도 입단속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뭔가 기획된 인터뷰는 아니다라는 뭐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걸 통해서 들을 수가 있고 또 뭐 내부 논의 통해서 보도를 결정했다는 게 뉴스타파 입장으로 또 어제 언급이 됐습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결정되기 50일 전에 있었던 일이고 특정 후보를 겨냥한 조작 인터뷰 의심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허위 인터뷰 의혹을 반박하는 뉴스타파의 그런 입장이고요. 이 내용 72분 정도 되는 이 녹음 파일 쭉 들어보면 김만배 씨가 대장동 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동안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었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그 가운데 내가 뭐 이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과시하는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쭉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대선을 겨냥한 건 아니다라고 뉴스타파 쪽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뉴스타파가 이 지난 뭐 대선 과정에서 이거 보도할 때 김만배 씨 발언 일부 중략해서 편집하면서 박영수 이 전 특검 또 윤석열 당시 이제 검사 두 사람 역할을 부각시킨 듯한 대목도 있어요. 그러니까 박영수 변호사가 윤석열을 데리고 있던 애지 아니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뭐 통했지 그냥 봐줬지 이렇게 보도했던 내용을 보니까 실제 녹취에서는 통했지와 그냥 봐줬지 사이에 대화가 더 있었어요. 그리고 그냥 봐줬지 이 주어도 이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중수 과장 부하 검사였습니다. 윤석열 이 후보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일부러 뭔가 의도적으로 편집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뭐 뉴스타파 측은 이 사적인 대화가 이어져서 매끄럽게 좀 편집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중수부 라인이 사건을 봐줬다는 김만배 씨 발언 취지와 어긋나지 않는다. 이렇게도 해명을 했지만 어쨌든 이 중략해서 편집한 부분이 있다라는 건 이번에 드러난 겁니다. 네. 또 두 사람이 뭐 화장실로 옮겨 나눈 뭐 대화까지 쭉 다 녹음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CCTV가 있는 커피숍에서 선거 공작을 모의했다는 건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게 아니냐
이런 뉴스타파 쪽의 입장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공개가 되면서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뉴스타파 측의 주장과 아니면 이 사안을 바라보는 검찰과 또 여권의 시각은 또 다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신학림 전 위원장이 어제 14시간 이상 고강도 검찰 수사 받은 다음에 귀가를 했는데 이 민주당 측 인사로부터 인터뷰와 관련한 부탁을 받았는지 이걸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가능성은 제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또 김 씨와 만나 대화를 녹음하기 전에 화천대유 사무실을 방문했다는 의혹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건 진위 여부가 어떻게 가려지는지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정치권의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 또 윤재욱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대선 캠프 총괄 선대본부장 또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정 의원 발언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 주권 찬탈 시도이자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쿠데타 기도로서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국가 반역죄입니다. 여러 정황과 증거를 살펴봤을 때 정치 공작 전문가가 준비하고 조직적으로 실행한 범죄이며 그 배후에 정치권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는 저희가 관여한 바가 전혀 없고요. 대선 캠프에서 뉴스 보도에 우리에게 유리한 게 있으면 집중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상례지. 방통위원장의 사명은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보장이지 방송의 재갈을 물려 비판 보도를 없애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상호 대선 캠프 당시 대선 캠프 총괄 선대본부장의 발언은 CBS 뉴스를 인용해서 또 들려드렸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희대의 대선 공작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정부 여당이 이 인터뷰 논란을 지금 대선 공작이다. 심지어 김기현 대표 말씀드렸지만 지금 쿠데타 기도라는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는지 그 이제 근거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김만배 씨가 이 신학림 씨와 인터뷰를 2021년 9월에 한 것이 일단 김만배 씨가 주장하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수사를 뭐 윤석열 당시 검사가 봐줬다는 게 지금 허위이지 않느냐. 검찰에 따르면은 조우영 씨도 윤석열 검사를 당시 만난 적 없다 그러고 남욱 변호사도 비슷한 진술을 했다가 결국에는 이 김만배 씨가 시켜서 한 진술인 것처럼 검찰 안에서 진술했으니까 해당 인터뷰가 거짓인 게 드러나지 않았느냐. 사실 여기까지 이제 허위 인터뷰 논란이 되는데 이게 대선 공작 논란까지 가는 것은 검찰에 따르면 지금 김만배 씨가 조우영 씨나 남욱 변호사 등에게 이재명 대표와 우리가 한 배를 탔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이 대정동 의혹에 관련이 없는 것처럼 진술을 좀 해줘야 된다라고 시켜서 그래서 남욱 변호사와 조우영 씨도 그런 이제 허위 인터뷰들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배후에는 이재명 대표가 있는 것이고 이 대장동 의혹의 몸통을 윤석열 검사로 바꾸려 한 것이기 때문에 대선 공작이다라고까지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2021년 9월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위원장의 인터뷰가 허위라는 것이 이렇게 대선 공작까지 가려면은 사실 이게 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과 이 인터뷰를 받아 써서 보도한 다른 매체들까지 사실 지금 다 공모를 했다는 게 이 정부 여당의 입장인데 그렇게 되려면은 구체적으로 공모했다는 사실 다른 근거들이 나와야 돼요.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에 더 민감하겠죠. 민주당이 인터뷰를 뒤에서 뭔가 도와줬다거나 사주했다 그러면 구체적인 근거가 더 필요한 상황인데 사실 그런 내용은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좀 정부 여당이 이 판을 좀 키우려는 의도가 아니냐 하는 것이 지금 방금 함께 들으신 민주당의 입장인 것이고 사실 이 받아 쓴 언론사들까지 이 공모했다 범죄를 공모한 것처럼 지금 몰아가는 부분들도 사실 조금 더 구체적인 근거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대장동 의혹처럼 이 굉장히 큰 대선 이슈에 있어서 당사자들이 입장을 밝히고 인터뷰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언론사들은 보도를 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언론사들이 그런 당사자 김만배 씨를 포함해서 당사자들의 입장이 나올 때 또는 인터뷰를 했을 때 그 인터뷰를 교차 검증을 해보고 또 이번에 뉴스타파 입장대로 보도 가치를 판단해서 보도하는 것은 언론 자유의 영역입니다. 물론 그게 이제 뭐 일부 허위가 드러날 수는 있는데 그게 이제 범죄라고까지 하려면은 굉장히 문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언론사들 입장에서 그거를 범죄라고 하는 순간 허위가 일부 드러났다고 범죄라고 하는 순간 앞으로 이런 큰 정치적인 이슈에서
인터뷰나 당사자 입장을 사실 보도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교차 부분에서 검증을 하지 못한 부분은 지적을 받더라도 그렇습니다. 공모를 하고 의도를 했다라고까지 이야기되는 것은 곤란한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 그 말씀이시죠? 부분에서는 네. 좀 더 구체적인 근거들이 필요한데 아직 그 정도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언론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뭐 앞으로 또 계속될 것 같으니까요. 또 관련해서 한입뉴스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해병대로 갑니다. 경찰이 수해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1사단을 10시간 30분간 압수수색을 했네요. 경찰이 해병대 1사단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윗선 개입 의혹, 이 해병대 수사에 대한 윗선 개입 의혹 때문에 사건 발생하고 그러니까 최상병이 순직하고 37일이 지나서야 이제 사건이 이첩이 됐고요. 그리고 50일 만에야 어제 경찰이 처음으로 포항 해병대를 압수수색한 것입니다. 주요 압수물은 이 해병대 1사단 그 사건 관계자들의 실종자 수색 관련 문서들 그리고 당시에 이 상부의 지시 등을 주고받았던 보고 내역 그리고 군 안전관리 매뉴얼 전자정보 이게 그 휴대폰으로 이제 대화 나눈 내역들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한 것인데 일단 이 경찰 수사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과연 임성근 사단장과 박상현 여단장 그러니까 국방부가 재조사를 해서 혐의를 제외한 이런 윗선들에 대해서 경찰이 어느 정도까지 수사를 하느냐가 일단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고요. 사실 군사법원법상 어차피 수사는 경찰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해병대에서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혐의를 뺐든 안 뺐든 사실 윗선까지 다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군인권센터나 박대령 측에서 이미 임성근 사단장도 직권남용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사건 당시에 최상병이 사망한 7월 18일, 19일 요 수색 상황 당시에 이 대대장들이 주고받은 대화방들이 지금 최근에 언론 보도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 대대장들끼리 주고받은 이 대화방에 보면은 임성근 사단장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시를 한 부분들 뭐 예를 들어서 포병이 너무 비효율적으로 수색하고 있지 않느냐 내일은 무릎 아래까지 들어가라 이런 이제 구체적인 지시 내용들과 여단장도 이 지시를 승인하셨다 이런 대화들이 또 최근에 언론 보도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 되면 사단장이나 여단장도 구체적으로 지시에 관여한 것 아니냐 심지어 승인했다는 것 아니냐 이런 증거들이 지금 보도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사실 작년 7월에 이게 경찰국이 행안부에 신설이 되면서 네. 경찰도 정부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 우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얼마나 이번 수사에서 경찰이 떨쳐내느냐도 한번 주목해볼 부분입니다. 실체적 진실에 어떻게 다가서는 얘기 중요하겠네요. 자,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축소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특검법을 발의한다라는 입장인 거죠. 네, 어제 발의를 했습니다. 특검법 법률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등에 관한 법률안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뭐 지난 국방부 법사위 현안 질의나 대정부 질의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와 국방부의 수사 외압 은폐 의혹이 전혀 해명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진상규명하려면 뭐 국정조사도 할 수가 있겠지만은 국정조사는 또 강제적인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특검의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다.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이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서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아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으니까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 이게 통과된 다음에 거부권이 또 행사가 될 것이냐. 이 거부권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근데 뭐 여권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안에 있어서 거부권까지는 안 나올 거다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국방부 장관 국방 라인 교체가 있어서 결국 이 사안이 또 수면 아래로 내려간 게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던데요. 특검이 어떻게 진행되고 또 특검 지명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앞으로 갈 길이 좀 많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더 많은 뉴스들 또 우리가 이어지니까요. 교통정보 듣고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김민혜 리포터. 네,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작업 구간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영동에서 영동 2터널 부근 1, 2차로에서 영동 2터널 내 등기구 교체 작업으로 뒤로 짧은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더 지난 양재에서 반포까지는 7km 정체입니다. 부산 방향은 한남에서 서초 사이로 막히고 신갈 분기점 부근 5차로에선 고장난 승용차를 처리하면서 서울 요금소에서 신갈 분기점 사이로 6km 정체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후 천안분기점 부근으로도 속도 떨어지고요. 옥천 2터널 부근 1차로에서는 도로 관련 작업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은 진천 터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나 처리하면서 뒤로 정체되고 있고요. 남이 쪽은 호법 분기점에서 모가 사이로 속도 떨어집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박정호 기자, 이봉우 연구원과 함께하는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요즘 국회에서 너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쫓아가기도 쉽지 않은데 한입뉴스에서 최대한 쉽게 또 명쾌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식 농성 현장을 찾아 자신에게 막말을 한 민주당 의원의 출당 조치 등을 요구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우선 사건의 발단이 된 지난 6일 태영호 의원의 대정부 질문 발언과 박영순 의원의 발언, 또 단식 현장의 소란스러운 상황까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민주당 의원의 반국가적인 행태를 보고서도 말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공산 전체주의에 맹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쓰레기 발언 주의하세요. 예? 당에서 출당시키고 그리고 국회의원직 이거 대표님께서 책임지고 이거 박탈시켜야 됩니다. 여기서 얘기할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니에요. 태영호 의원이 온 자체가 소란이고 얘기에 어긋난 거예요. 네, 상당히 소란스러운 오디오를 듣고 계시는데요. 지난 6일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정부 질문을 하면서 좀 민주당의 좀 비판적인 내용이었죠. 민주당의 비판적인 내용에 발언을 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순 의원이 태영호 의원을 향해서 북한에서 온 쓰레기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태영호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 현장을 찾아서 박영순 의원에 대해서 출당 조치를 해달라, 이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태영호 의원이 사실상 이제 민주당을 향해서 공산 전체주의에 맹종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니까 야당에서도 거칠게 항의를 했는데 그 가운데 뭐 이 문제적인 발언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첫날 대정부 질문 이후에 김진표 의장이 뭐 이 초등학교 반수항에 가도 이렇게 시끄럽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의를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선과 어떻게 보면 막말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정말 국회 정치가 없구나. 정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될 국회에 오히려 정치가 정말 사라진 느낌이 든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쎄요, 이 공산 전체주의에 맹종하고 있다, 또 뭐 북한에서 쓰레기 같다, 이런 발언들 다 상대방에서 들을 때는 너무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고 그런다면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 국회에서 봐왔던 것은 상대당의 원내대표를 통해서 이러는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주의를 좀 해달라, 좀 이걸 얘기 좀 해달라, 이렇게 풀어나갔었거든요. 그런데 태영호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단식 농성 현장을 찾아서 어떻게 보면은 약속하고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 쪽에서는 난입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것은 또 맞지 않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왜냐하면은 단식장이기도 하고 또 약속을 하지 않고 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소란스럽고 또 뭔가 취재진이 몰리고 이런 것들을 또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자신의 당 의원을 뭐 제명해라 이렇게 요구한 거, 글쎄요, 이게 참 상황에 맞지 않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시점인데요. 그저께 대정부 질문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항의를 한다면 대정부 질문이 끝난 다음에 바로 뭐 찾아와서 항의를 하든지 그런 시점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 다음 날 오전에 찾아와서 항의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대정부 질문 끝난 다음에 그 사이 그 시간 동안 뭐 이렇게 어떤 행동을 고민했던 건 아닌지. 박영순 의원의 반응은 있나요? 박영순 의원은 SNS에 글을 남겨가지고요. 아니, 태영호 의원이 먼저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JMS라고 민주당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보좌관이 잘못 올렸다라고 태영호 의원은 해명을 했지만, 그런 발언과 또 공산 전체주의 발언 이런 걸 묶어가지고 먼저 태영호 의원이 사과하면 나도 사과하겠다, 이렇게 박영순 의원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감정 싸움 번지다 보니까 국회에서 차마 우리 국민들이 보기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 또 국민의힘은 이른바 탄핵 발언했던 서른 의원과
또 이 쓰레기 발언에 박영선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도 제소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결 정치로만 가는 이런 모습들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지킬 건 지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소식 하나 더 챙겨보죠. 이재명 대표 수사의 결정적 계기는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의 이제 진술이라고 그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자기 진술이 허위였다, 이렇게 또 번복을 했네요. 네, 이 배경 상황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쌍방울 그룹에 이 800만 달러 북한에 대한 대납 송금, 경기도에 대한 대납 송금 의혹이 있는 상황이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 의혹을 전혀 경기도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부인을 하다가 6월 검찰 조사에서 이재명 당시 도지사에게 이 대북 송금을 보고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면서 사실 이재명 대표 소환까지 간 겁니다. 내일 소환이 예정돼 있는데, 그런데 사실 그 진술 이후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 그리고 법률 대리를 맡았던 법무법인 덕수가 이 검찰이 장기간 구속을 시키면서 이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을 통해 지속적으로 회유와 압박을 가하는 바람에 네. 이재명 대표도 연루가 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법무법인 덕수와 법무법인 해광이 다 사임해버리는 사태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 김광민 변호사를 새로 선임을 이화영 전 부지사가 했는데, 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 자필 진술서를 공개하면서 이재명 대표 연루된 것처럼 얘기했던 진술이 모두 허위라고 다시 번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공개한 자필 진술서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검찰로부터 별건 수사를 통한 추가 구속 기소 등의 지속적인 압박을 받으면서 이재명 지사가 관련된 것처럼 일부 허위 진술을 했다. 그래서 굉장히 양심적으로 후회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김성태 대표 전 회장의 체포 이후에 같은 사안에 대해서 8개월 이상 검찰로부터 집요한 수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 혐의를 얘기하라는 집요한 압박을 받았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화영과 경기도는 쌍방울의 스마트팜 비용뿐만 아니라 이재명 지사 방북 비용을 요청한 적이 없다라면서 진술을 번복한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서 내일 예정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검찰 수사에서도 이 검찰은 약간 좀 당혹스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검찰에서는 지금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나온 문건도 있고 또 국정원에서 받은 문건도 있다 그러면서 다른 증거도 있다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결정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이 제3자 뇌물로 엮고 소환까지 연결된 데에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없었으면 사실 불가능했거든요. 이게 네. 6월부터 갑자기 급물살을 탄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 진술 번복에 대해서 과연 검찰이 내일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 부분도 좀 주목해볼 부분입니다. 네. 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발언이 상당히 이제 대북 송금 관련된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내일이죠. 검찰 소환이 되죠. 내일입니다. 과연 어떤 또 조사가 이루어질지도 다음 주에 우리 한입뉴스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법원으로 가봅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청문회 일정은 확정이 됐습니까? 네, 확정이 됐습니다. 네. 뭐 이틀간 진행이 되는데요. 오는 19일, 20일 청문회가 열리게 되고요. 그리고 청문회 다음 날 21일 회의에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 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로 했는데, 네. 사실 특위위원이 13명이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고 여야 간사는 국민의힘의 정점식 의원,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 맡고 있어요. 근데 여야가 또 첨예하게 공방을 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당에서는 이균용 후보자를 정치적으로 좀 편향됐다고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 체제를 일신할 적임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 체제 비판, 또 후보자의 개선 방향 검증, 여기에 힘을 쏟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네. 반면 야당은 과거 판결과 농지법 위반 의혹 같은 재산 형성 과정을 비롯한 도덕성 검증에 집중할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도덕성에 흠결이 있는 사람이 대법원 수장을 맡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맞설 걸로 보여서, 또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거 뭐 국회에서 표결해야 되니까 그냥 호락호락하게 통과시켜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네. 결국에는 또 인사청문회가 하나의 격전의 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법원장은 국회에서 인준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건 상당히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선택인지가 중요한데, 지금 KBS 뉴스에 나와 있는데 이거 상당히 궁금합니다. 두 분이 혹시 알고 계시면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법원장 후보자 딸의 스트라디바리우스는 어디로 갔을까?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혹시 아십니까? 두 분이? 저는 지금 처음 들어보는데. 네, 저도 보도를 못 봤는데. 네, 지금 그 내용은 다음번에 우리가 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자, 이균용 대법원장 의혹 관련해서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면서 전체 사건 중 절반을 감형했다는 지적도 나오네요. 네, 사실 과거에 이제 성폭행 관련 사건에서 좀 부당한 이유로 감형을 해주지 않았느냐, 이 개별 판결에 대한 비판이 있었을 때 이균용 후보자가 전체적으로 모든 판결을 좀 봐달라. 그 일부 사건에서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중형을 선고한 바도 있다고 해명을 한 바가 있는데, 이 더불어민주당 김혜재 의원실이 대법원으로 제출받아서 이 2020년 8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이 후보자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판결문 26건, 26건을 분석해봤더니 이 중에 절반인 13건에서 감형을 해준 거예요. 이 감형한 13건 중에서 4건은 실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경을 해줬는데, 이 사례 중에는 의붓아버지가 자고 있던 17살 딸의 방에 들어가서 유사성행위를 한 사건에서 징역 3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해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후보자가 감형 이후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들었다는 것인데, 이게 문제가 의붓아버지가 자녀를 성폭력을 가한 사건이에요. 그런 자녀 성폭력 사건에서 과연 피해자의 합의가 의미가 있느냐. 자녀면은 일정한 압박 속에서 이 합의를 좀 종용당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엄벌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고요. 또 피해자 합의와 없이 감형해준 사례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만 18세로 성년에 거의 근접했다는 이유로 감형해준 사례도 있어요. 그럼 피해자가 성년이 되면은 성폭력 피해가 감경이 되느냐, 이런 또 논란이 되는 이유로 감형해 준 사례들도 있고, 이런 사례가 한 13건 된다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해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추가 해명이 아직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아직은 안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철도 노조가 다음 주에 14일부터 18일까지 총파업을 한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어떤 이유고 국토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 노조는 지금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SRT, 그리고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KTX가 현재 분리가 돼 있거든요. 네. 이 분리가 돼 있는 부분이 이 노선을 쪼개서 민영화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SRT 같은 경우에는 경부선을 대폭 축소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KTX가 있으니까. 경부선 같은 경우는 KTX가 있으니까 대폭 축소를 했습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습니다. 근데 노조 입장에서는 축소하게 돼버리면 괜한 고객들의 불편만 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서울역 가면 다 탈 수 있었는데 괜히 수서발 이 SRT를 분리를 거의 사실 서비스가 비슷하거든요. 열차도 비슷하고 괜히 분리를 해놔가지고 이제 경부선 탈라 그러면 서울역, 아니면은 다른 노선 타려면은 수서역으로 가야 되는 것이냐, 이게 민영화 수순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동안 협의를 좀 하자고 계속 국토부와 이 사측에 요구를 해왔는데 다 거부를 당했기 때문에 국토부에 대화를 요구를 하면서 14일부터 이제 파업에 돌입한다는 얘기인데요. 네, 국토부 입장을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요. 국토부에서는 일단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파업은 철회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이미 2021년부터 이 노선 분리에 대해서 노조도 함께 협의를 해왔는데, 전문가들 판단에 따르면 공기업 간에도 경쟁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결국은 분리를 하지 않았느냐. 이미 논의가 끝난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고, 정부에서는 지금 둘 다 공기업입니다. SRT나 네. KTX나 민영화할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노조의 생각이 사실과 맞지 않다고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민영화라는 것이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또 관건이 되겠네요. 자,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이봉우 연구원과 한입뉴스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디저트송입니다. 2380님, 요즘 뉴스 듣다 보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저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연시키시라고 모바일 팥빙수 쿠폰 보내드립니다. 저도 팥빙수 좋아하는데요. 금요일입니다. 무슨 일이 있건 주말에는 푹 쉬시길 바랍니다. 오아시스의 Whatever 디저트송으로 듣고 우리 모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입니다. Seems to me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이 낚시를 취미 생활로 즐기는 낚시 인구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고기의 크기를 말할 때 월척이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월척은 낚시에서 낚은 물고기가 보통 한 자가 넘는 것을 말하는데요. 한 자란 길이는 한치의 10배로 약 30.3cm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월척이라는 한자어는 너물 월자에 길이를 나타내는 자척자로 이루어진 것이니까 결국 한자가 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한자어인 월척 대신에 우리 고유어 표현으로 말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월척이란 단어의 설명에서 나온 것처럼 여기서 실마리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잔어미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길이가 한자를 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월척과 비슷하게 쓸 수 있는 한자어로 준척도 있습니다. 월척은 길이가 한자가 넘는 물고기인데 반해서 준척은 길이가 거의 한자가 되는 물고기를 뜻합니다. 또 물고기 따위가 팔뚝만한 크기임을 이르는 우리 고유어 표현으로는 맥자리라는 것도 있는데요. 두 번째 음절의 자는 발음과 마찬가지로 된소리인 쌍, 지읒을 씁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은 치열해도 판단은 냉정하게. 복잡한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은 의외로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당신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서울의 기온이 29.7도인데 이렇게 실제 기온을 체감 기온이 상회하지는 않습니다.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온 다습한 공기가 유입됐던 주 초반보다 이제는 건조한 공기도 섞여서 그런 점도 있고요. 아침 공기가 상쾌해졌기 때문에 하루하루 견디기가 늦여름보다는 나은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외선이 높고요. 또 30도 안팎의 고온으로 예년보다 3에서 5도 높은 기온입니다. 게다가 일교차도 10에서 15도 간격으로 크니까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절기상 백로입니다. 가을의 절기입니다. 오늘 전국이 고기압 건너에서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영동과 영남, 제주 지방으로는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 19.6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선선한 감도 있었고 거의 예년 수준과 흡사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1도, 강릉, 대구 28도, 대전 29도, 전주 30도 등 26도에서 31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내일도 날씨 변화가 거의 없겠습니다. 대체로 맑겠고 서울의 아침 기온은 21도, 낮 최고 기온은 31도로 계단식으로 오늘보다 약간 높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에는 물결이 2에서 4m로 오후까지는 매우 높게 일겠고요. 강원 동해안과 경상권 해안, 제주 해안에 너울이 높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9.6도입니다. 강혜정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배종찬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해외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안보와 경제 실질 협력을 강화하자고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른바 김만배, 신앙님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당 차원의 조사단을 발족했습니다. 민주당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용을 언급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발언은 황당무계한 발언이자 전체주의적 사고라고 역공했습니다. KBS가 단독 입수해 보도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국책 보고서가 당초 비공개된 이유에 대해 국무총리실은 경제인문사회 연구회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이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대전에서 40대 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교사 노조는 해당 교사가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고소로 오랜 기간 힘들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지원 캐스터는 지난번에 네. 요즘 뭐 조금 흉흉한 그런 또 사회 분위기가 있기도 하니까요. 무차별 흉기 난동. 킥복싱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 기억하시네요. 실제 좀 위험스러운 상황에서 뭐 킥복싱 자세를 취한다든지 네. 해본 적 있으세요? 저 아직까지 누군가를 때려본 적은 없지만 아빠와 함께 한번 시범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다 그러면 잘못 맞으셨어요. 아버지가 맞으셨어요? 네. 보통 아빠들은 딸을 좋아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 스파링을 한 셈인데 네. 과연 실제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첫 번째 주제로 다뤄보겠습니다. 대낮 정류장에서 대낮입니다. 여성에게 전기 충격기를 찌른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왜 그랬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한번 써보고 싶었어요. 이런 얘기를 했다면서요? 네,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시간은 대낮입니다. 오후 1시 30분쯤이고요. 굉장히 사람들이 활발하게 다니는 점심시간이기도 하죠. 이때 흰 옷을 입고 배낭을 맨 남성이 한 여성을 따라서 횡단보도를 건너갑니다. 그리고 앉아있는 여성 앞으로 팔을 내미는가 싶더니 여성이 갑자기 깜짝 놀라서 일어납니다. 이 길을 건넌 이 남성은 일면식도 없던 이 여성에게 전기 충격기로 목을 2번이나 찌르고 달아납니다. 아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무 충격적이에요. 네. 남성은 어떻게 한 겁니까? 그러고 나서는요. 일단 이 남성은 인근 마트로 도주를 했습니다. 근데 멀리 못 가서 경찰에게 곧 붙잡히고 말았고요. 현재는 구속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진술이 더 기가 막힙니다. 왜 전기 충격기를 사용했냐 물어보니까 그냥 사봤는데 어떤 반응인지 궁금했다. 그래서 한번 써보고 싶었다라고 어이없고도 너무나 무책임한 말을 합니다.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인데, 그 전기 충격기로 찔린 여성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버스 정류장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던 이 여성은 불행 중 다행히도 목이 달아올라 상처는 있지만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현재까지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라고 합니다. 아무 생각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뭐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전기 충격기를 들이대다니요. 아니, 생각하는 대로 다 행동하면 안 되는데 단순 호기심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피해를 주는 건 너무 화가 납니다. 네. 자꾸 킥복싱이 생각나네요. 네. 자, 최근 네바다주 임시도시인 블랙록시티에서 기습적인 폭우가 쏟아져 축제 참가자 7만여 명이 고립됐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가까스로 빠져나간 뻘밭에서 예상치 못한 생명체가 포착돼서 또 한 번 놀라움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생명체입니까?
이곳에서는 버닝맨 축제가 한창이었습니다. 이 버닝맨은 텅 빈 사막에 수만 명이 모여서 열흘 남짓한 기간 동안 건축물을 세우고 예술 작품을 향유하는 축제인데요. 최근에 이 블랙록 사막에 폭우가 내리면서 땅이 진흙탕으로 변했고 참가자 7만여 명이 고립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를 기다리던 중에 참가자들은 작은 벌레를 닮은 새우들이 이 얕은 물을 헤엄쳐 다니는 걸 목격하게 됩니다. 이 요상한 생명체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요. 갓 태어난 듯 자잘한 크기부터 어른 손바닥 절반 이상을 채운 길이까지 다양한 모습들이 SNS, 소셜미디어에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박정 캐스터가 새우라고 했는데 네. 어떤 새우인가요? 예, 요정새우가 부화한 겁니다. 요정새우의 공식적인 학명은 긴꼬리 투구새우 혹은 무감류인데요. 고대새우, 공룡새우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뭡니까? 주라기 공원으로부터 온 겁니까? 아주 오래된 선사시대로부터 이어져 온 겁니까? 네,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 새우들은 수억 년 전인 고생대 석탄기 화석에서도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이 고생대라는 거는 지금으로부터 한 5억에서 2억 년 전까지의 시기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외형이 약 7천만 년 전부터 거의 변하지 않았고요. 현재까지 번식하고 있어서 살아있는 화석이다라고 불리고 있는 겁니다. 이 요정새우 며칠 전까지 사막이었던 곳에서 그러면 어떻게 갑자기 부화한 건가 하실 수 있는데 호수가 사막이 된 자리에 말라있던 알이 폭우로 물을 만나면서 다시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눈에 저희가 꼭 담아둬야 할 것 같은 게 전문가들이 보기를 이 고대 새우들이 비가 만약에 이제 그치고 땅이 다시 마르게 되면 깊은 수면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죽는 게 아니라 수면에 들어간다고요? 네. 이거 놀랍네요. 고생대 생물체 이야기 해주셨는데 요즘은 MZ세대에서 고려시대 간식이 유행을 한다는데 이게 뭡니까? 고려시대에는 국교로 불교를 이제 받아들이면서 자연스럽게 육식을 멀리하게 되고 제사상에도 어육을 대신해서 과자를 올리게 됐는데요. 그중 인기 있는 게 바로 약과였습니다. 고려시대에 너무 오랜 전통이다 보니까 저는 약과를 정말 좋아하는데 친구들 사이에서는 지원이 할머니 입맛이다라고 놀림을 많이 받곤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젊은 층 사이에서 할메니얼, 그러니까 할머니랑 밀레니얼의 합성어 트렌드가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좀 다 합해버리네요. 맞습니다. 합성어가 되고 네. 또 하나 합성어가 있습니다. 인기 공연 표를 예매하는 것만큼 어렵다라는 의미에서 약게팅, 약과와 티켓팅의 합성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을 정도입니다. 네, 우리 KBS에서 너무 이렇게 신조어를 많이 소개해드리는 거 괜찮은 거 모르겠네요. 네. 네, 그래서 MZ세대에서 약과는 단순히 이제 유행을 넘어서 일상 속 간식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기억하는 약과는 명절과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는 평상시에도 일상 속에서도 먹는 그런 간식이 돼버린 건가요? 네, 저는 이걸 정말 실감하는 게 카페를 가보더라도 아니면 빵집을 가보더라도 쿠키 위에 약과가 얹어있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약과가 유행하더니 이제는 개성주악까지도 유행을 하고 있고요. 개성주악은 참고로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에서 즐겨 먹던 떡입니다. 최근 썸트렌드의 조사를 보니까 한 달간 개성주악 검색량 자체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624%나 증가했고요. 가장 많이 검색된 연간 검색어로는 웨이팅으로 이제 뜹니다. 그만큼 20, 30대 여성분들에게 인기가 많다 보니까 오픈런은 필수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전통 간식이 이렇게 인기 있는 참 이유도 궁금한데 왠지 전통이니까 주문을 할 때도 좀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이봐라, 개성주악이 먹고 싶구나. 뭐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하면 해주십시오 한번.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커지는 인기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SNS의 인증샷 문화입니다. 이 해시태그 약관은 제가 들어오기 전에 검색을 해봤는데 관련 게시물이 한 10만 개가 넘고 있고요. 개성주악도 2만 8천여 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의 노출 빈도가 잦아지다 보니까 관심 속도도 급격하게 빨라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두 번째가 레트로 문화인데요. 옛 감성을 다시 떠올릴 수 있는 이 트렌드가 유행하고 있고 단순히 뭐 옷뿐만 아니라 요즘은 줄 이어폰도 다시 유행이거든요. 저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물론 저는 의지와 다르게 한쪽을 에어팟을 잃어버려서 어쩔 수 없이 사긴 했지만 이렇게 레트로 감성이 다시 떠오르고 있고 조사에서 보니까 왜 레트로 감성을 찾는가 봤더니 경제가 좀 어려워지거나 불안할 때 사람들은 향수를 불러 일으키는 것을 더 찾게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오늘 또 환경 관련된 주제 하나 골라봤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가 대책을 세웠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서울에서 하루 배출되는 플라스틱 얼마나 예상하시나요? 제가 뭐 정확히 양은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엄청나죠. 2014년에서 2021년에 7년 만에 200% 이상 폭증했습니다. 지금까지 증가하면 이 추세를 보면 2026년이면 지금보다도 배출되는 플라스틱이 40%가 더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이 늘어나는 게 문제인 게 플라스틱을 처리하는 데만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전체 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배출량의 무려 13.6%나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늘어난다는 건 온실가스를 유발하고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다시 피해가 돌아오는 거죠. 자, 심각한 피해가 뒤따르는데 자, 서울시에서 내놓은 대책은 무엇인가요? 먼저 한강에 날씨 좋으면 돗자리 피고 배달 음식 많이들 시켜 드시잖아요. 저도 바람 쐬면서 친구들이랑 자주 놀러 갔는데 아쉽지만 이제부터는 한강공원의 플라스틱 퇴출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선 올해 잠수교 일대를 일회용품 배달 용기 반입 금지 구역으로 지정할 거고요. 내년 2024년에는 뚝섬과 반포 한강공원, 2025년에는 한강공원 전체를 제로 플라스틱 존으로 운영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플라스틱 하면 뭐 한강공원도 생각나지만 카페에서 그렇죠. 이 커피 용기 자체가 플라스틱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플라스틱 많이 사용하는 곳이 또 카페이기도 한데 여기에도 지원책이 있습니다. 개인컵, 텀블러 사용하시는 고객에게 음료값을 할인해주는 카페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300원 추가 할인도 지원하고요. 11월까지 100여 개 매장에서 시범 적용한 뒤에는 내년부터는 참여하는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서울페이 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뭐 이 외에도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은 내년부터 서울시 민간병원 장례식장으로도 확대할 방침들을 세울 예정이고 이런 다양한 방침들을 시작으로 해서 현재 연간 거의 뭐 6억 넘는 플라스틱 배출을 2026년까지는 1억 개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와, 현재 연간 이 배출되는 플라스틱의 개수가 6억 3천만 개요. 엄청나게 많죠. 미래를 위해서라도 꼭 줄여야 되겠네요. 서울시 잘했어요 라고 또 칭찬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배종찬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어떤 소식이 가장 뜨거운 뉴스인지 한 주간의 뉴스들을 종합 정리하고 미처 못한 이야기까지 챙겨드립니다. 장윤선의 주간 이슈 취재의 여왕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나왔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취재의 여왕은 아니고요. 네. 늘 취재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됩니다. 저도 좀 정말? 쉬고 싶고 한데요. 네. 이게 뭐 자고 나면 뉴스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요. 하루 종일 전화기를 붙들고 살아야 되는 네. 예, 이 슬픈 현실을. 주말도 없어요. 주말에도 취재해야 되고 어디서 지나가다 보면 또 취재하고 있거나 방송하고 있거나 정말 아니면 졸고 있거나 뭐 이런 거. 네. 저도 많이 좁니다. 네, 송구합니다. 네. 자,
개그를 너무 또 하면 안 되니까요. 죄송합니다. 네, 자제하겠습니다. 자, 네.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후 다음 주 중에 국방부와 여가부 등 중폭 개각을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 관련된 뉴스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진행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번에는 상당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작년부터 사실은 뭐 이 정도면 개각, 뭐 다른 사람은 몰라도 행안 보는 대상이 아닐까라는 기자들의 관측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때마다 잘 안 됐습니다. 늘 관측이 틀려서 이제 개각 뉴스는 그만하자. 이제 이런 기자들 얘기도 있었는데 오늘 아침 이제 중앙일보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요. 여권 핵심 관계자가 전한 소식입니다. 대통령실에서 일부 정부 부처 특히 이제 장관 후보자 검증 작업에 착수를 했고 그리고 이 중에서 3-4개 부처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래서 순방 마치고 돌아와서 최종 보고 받고 내주 중에 발표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럼 누가 교체 대상이냐? 그러니까 많게는 4개 정도가 된다는 이야기인 건데. 그렇습니다. 많게는 4개, 많으면 4개, 적으면 2개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제 잼버리 문제와 관련해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잼버리 파행 책임론을 묻는다는 것 같고요. 후임이 벌써 나옵니다. 언론에도 많이 출연하시는 분이죠.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최상병 사건으로 상당히 이제 국회에서 질타를 많이 받고 있는 분인데 이종섭 국방장관 그리고 후임에는 지금 3분이 하마평에 오르는데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장 그리고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이렇게 3명인데 누구냐? 셋 중에 하나가 누구냐라고 제가 여권 관계자에게 물었더니 아마도 신원식 의원이 가장 유력한 후보인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그리고 박보균 문체부 장관 이 2분도 이제 그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박보균 장관의 경우에는 후임은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별보좌관 또는 정병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이 2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유인촌 특보가 만약 하게 되면 MB 정부에 있어서 2번째 그렇죠. 같은 자리에 오르게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 이동관 수석이 이제 방통위원장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누굽니까? 저 교육부총리 이주호 교육부총리가 이제 2번째 하게 되는 건데 이제 이 유인촌 장관이 가게 되면 이제 어쨌든 같은 인물 장관으로는 2번째고 그러네요. 이 이명박 정부에서는 3번째로 가는 것이고 관련해서 이제 정병국 위원장에게 그 문자를 보내서 확인을 했더니 본인은 아닌 것 같다. 라는 답이 왔습니다. 직접 또 문자를 보내신 거예요? 예. 정병국 전 의원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확인 차원에서 연락을 드렸는데 아닌 것 같다. 이건 단독이네요. 뭐 그러네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말씀하시면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사실상 그러면은 교체 물망에 올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인사는 그렇고 이번에는 이 인터뷰 내용으로 갑니다. 정말 뜨거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어제 72분 분량의 김만배 신학님 대화 전문이 공개됐습니다. 녹음 파일 텍스트 다 공개가 됐는데요. 우선 이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김경 국민의힘 대표가 이 사안을 치밀하게 기획된 대선 공작으로 규정하고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국가 반역죄라고 밝혔는데 이 이야기인즉슨 민주당과 깊이 관련이 있다는 차원일 텐데 어떻습니까? 아직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뭐 이 정도 얘기할 거면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97년 김대중 정부 이후에 집행된 사형 사건이 없어요. 근데 최근에 한동훈 장관 지시로 사형 시설을 뭐 점검하라고 해서 이게 무슨 일일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권에서 이런 얘기가 아무렇지도 않게 나온다는 것이 다시 과거의 인권 후진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냐라는 국제사회의 빈축도 나올 수 있을 정도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거기에다가 국가 반역죄라는 표현을 살벌합니다. 그래서 요새 기자들이 엄청난 자기 검열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이게 쓰는 기사가 혹시 기계적 균형에 안 맞는 것은 아닐까. 혹시라도 법률적으로 고소고발 당할 여지는 있는 것은 아닐까. 후배들이 굉장히 이제 이런 차원에서 기사를 쓰고 있는데 일단 상당히 말이 너무 거칩니다. 그리고 정치에서는 포용적 단어를 써줘야 돼요. 포용의 언어. 아무리 갈등하고 있어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포용적 언어를 써야 되는데 이렇게 극단적 언어 사용으로
국민들의 갈등을 더 촉발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우리 국민들께서 좋은 점수를 줄 수 있겠냐. 우리가 역대 보면요. 조선시대 때부터 정쟁, 내부 정쟁이 심할 때 외적의 침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해방 이후에도 좌우가 얼마나 대립을 했으면 전쟁을 하고 지금 73년째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72분 분량의 전량을 제가 녹음은 못 들었고 시간이 없어서 33쪽짜리 텍스트는 제가 다 읽었는데요. 어느 한 대목에서도 선거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선거의 선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획이나 공작의 냄새가 나려고 한다면 최소한 누군가로부터 무슨 돈을 받든지 아니면 이제 이분들 표현대로 하면은 무슨 지령을 받든지 뭐 그래서 뭐 이재명 대표 혹은 또 이재명 대표의 무슨 그 선거 캠프에서 아니면 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에서 뭔가 뭐 신학님 전 위원장한테 미션이나 역할을 줘서 이분이 그걸 가지고 가서 인터뷰를 했다라는 정황이라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72분의 이 파일과 텍스트로 봤을 때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지금 검찰 차원에서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검사 10명이 지금 들어가 있죠. 장 기자님 보실 때가 그런 내용은 없다라고 했는데 김만배 인터뷰는 대선 개입이고 배후를 밝히겠다고 특별수사팀이 구성이 됐습니다. 네.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이 사건은 타겟이 됐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72분짜리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 신학님 전 위원장, 언론노조 위원장은 1984년 한국일보 입사예요. 그리고 김만배 씨는 1992년 한국일보 입사입니다. 한국일보 8년 선후배 사이예요. 그랬다가 뭐 각자 다른 길을 가요. 그 신학님 위원장은 언론노조, 언론운동의 길로, 김만배 씨는 무슨 머니투데이 등에서 다른 매체의 길로. 그리고 연락을 안 하다가 한 20년 만에 다시 서로 연락이 됐는데 그 출발은 신학님 전 위원장이 그 녹음 파일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대장동 사건이 2021년 8월 31일인가 그 경에 경기도의 한 매체에서 이 사건이 나오고 9월 초부터 대장동 사건이 막 커지고 그리고 그때는 김만배라는 이름이 등장하기도 전이에요. 언론인으로 나오던 시절인데 어쨌든 그 신학님 전 위원장은 취재의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만배 씨의 부친 부고 기사를 보고 거기에 나와 있는 가족 연락처를 통해서 김만배 씨 연락처를 수배한 다음에 김만배 씨한테 연락을 해서 만나자고 해서 2021년 9월 15일 성남의 한 카페에서 두 사람이 만나요.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대화의 맥락을 쭉 보면 무슨 공작의 냄새가 아니라 뭐 인터뷰라기보다는 일종의 대화록 같은 건데 선후배 간에 그래서 이제 신학님 위원장이 형님이고 김만배 8년 후배인 거죠. 화천대유 대주주가 동생인 거죠. 그렇죠. 동생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뭐 형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고 그러면서 이제 대화의 맥락은 대장동 사업이라는 게 도대체 뭐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러면 또 신학님 전 위원장은 혼맥 전문가예요. 경제계. 그럼 그게 뭐 이게 이렇게 되고 1923년 뭐 DJ 뭐 막 이게 그런 설명들을 또 막 해주고 그러니까 대화가 대장동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에 이제 곁들여서 신학님 위원장이 자기가 알고 있는 혼맥에 대한 설명 이러면서 이제 두 사람이 대화를 쭉 이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문제가 되는 이거 지난 그 대선 과정에서 보도가 되었던 대목이 나오기는 하죠. 부산저축은행이죠. 그렇습니다. 그 관련해서 뭐 대화가 나오기는 하는데 거기에서 실제로 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만배 씨가 조미료를 많이 쳤다. 자기가 뭐 좀 세 보이려고 뭐 이제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요 맥락만 딱 본다면 2016년 저축은행 사태 때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처남인 조우영 씨가 찾아와서 부탁을 해가지고 자신이 박영수 특검, 당신 변호사입니다. 소개를 해줬더니 박영수 변호사가 조우영 사건 관련해서 진단을 하더니만 김만배 씨한테 그 사람 보고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라고 그래. 그래서 본인도 모르고 그냥 그 조우영 씨한테 야 형님이 그랬는데 그러니까 박영수 특검도 형님이라고 부르나 봐요. 그러니까 형님이 그랬는데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란다. 그러니까 진짜로 조우영 씨가 검찰에 갔더니 조우영한테 커피 한 잔 주면서 얘기 다 들었어? 들었지? 가 임마 이렇게 해서 보내더란다. 그래서 신학님 위원장이 물어요. 누가? 검사가? 이렇게 물으니까
김만배 씨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하면서 네가 조우영이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고 박모 검사가 커피 뭐 하면서 몇 가지를 좀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보내주더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대화의 맥락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형 이거 기사 나가면 나도 큰일 나 뭐 이러면서 기사 자제 당부를 합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대목에서 기사 쓰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데 김만배 씨가 신앙님에게 기사를 쓰지 말아달라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당시 그 대화는 신앙님 위원장이 녹음을 하고 있던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출소해서 첫 번째 기자들한테 한 얘기는 자기는 몰랐다. 녹음하는지 몰랐고 녹음한 것에 대해서는 신 선배가 자기한테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녹음하는지 모르고 쭉 설명을 한 거예요. 오랜만에 만난 선배한테.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 신앙님 위원장은 취재 욕심이 있었던 것 같고 가서 어떤 내용인지 좀 알아보고 싶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거를 왜 6개월 동안 갖고 있다가 나중에 그 대선 무렵에 이 파일을 건넸냐 뉴스타파 측에 이제 그건 제가 뉴스타파 쪽에 취재를 했더니 2월 25일 날 대선 후보 TV 토론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와 누구죠? 윤석열 후보 간에 이제 토론을 하는데 본인이 김만배 씨한테 들었던 내용과 좀 다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녹음 파일을 2월 27일인가 2월 28일경에 뉴스타파 측에 건넸고 그 김용진 대표가 자기는 잘 모르니까 그 한상진 팀장이랑 상의하라고 해서 뉴스타파의 한상진 팀장이 그 녹음 파일을 받아가지고 추가 취재를 해서 반론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당시에 얘기가 됐던 이 무슨 A 뭐 검사 그 다음에 이제 조우영 씨는 답변이 없고 그러나 박영수 특검은 관련해서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보도를 했다. 그게 이제 반론이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부분이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취재 과정을 보면 굉장히 일상적인 언론사의 취재 보도 행태입니다. 그리고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기자들이 완벽한 기사를 쓰고 싶지만 늘 디테일이 부족하거나 뭐 틀리거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수정을 하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언론중재위원회 가기도 하고 또 고발이 되면 법정에서 다투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슨 뭐라 그랬죠?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뭐 국가 반역죄라더니 아니면 뭐 국민 주권 찬탈 시도이자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쿠데타 기도라느니. 네, 시대의 대선 공작. 그러니까 근데 이 부분이 도대체 저는 뭐 일개 프리랜서 기자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김기현 대표도 판사 출신 아닙니까? 법조인 출신이죠. 예, 네. 법조인이고 판사 그냥 재판을 했던 분입니다. 이제 그런 분이 아주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과격한 언어 사용으로 일종의 이제 언론들은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 이거 그만 쓰라는 얘기구나.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압박이나 이렇게 그렇습니다. 볼 수 있다는 언론의 얘기인데. 재갈 물리기 차원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 기자님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이제 네. 민주당과의 연관성을 이야기하는 대목이 네. 이 대선 TV 토론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그래서 커피 타줬어요 하면서 그 발언 때문이지 않나 싶은데 네. 그런 발언을 한 배경 이재명 대표가 조영과 뭐 윤석열 후보 사이에 뭔가 조사장에서 부산저축은행 관련해서 뭔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뭐 그런 정황이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윤석열 커피. 그래서 커피를 그러니까 당시 이제 후보 토론할 때 이재명 후보가 커피 왜 타줬어요라고 물어보면서 실제로 커피 타준 주체가 윤석열 후보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막 이제 인터넷에 돌고 있는 건데. 근데 사건의 본질은 근데 이제 내용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님 위원장이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조우영은 박모 검사와 커피를 마신 거야? 아니면 당시 윤 검사하고 마시고 온 거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김만배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혼자 거기서 타주니까 직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직원들이 차 한 잔 어떻게 검사와 마시겠어? 갖다 놨는데 못 마시고 나온 거지. 그러니까 이제 신앙님 위원장이 물어요. 검사도 못 만나고 나온 거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김만배 위원장이 아니 검사를 만났는데 박모 검사를 만났는데 얼거넣지 않고 그냥 봐줬지. 근데 여기서 그냥 봐줬지 이 대목과 관련해서 이제 어제 기자들 그러니까 검찰 기자들 대상으로 티타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산저축은행 회장만 꼬린시키고 여기서 꼬리는 구속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회장도 꼬린시키고 이랬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사건 관련해서 조우영 씨는 무혐의 처리를 하고 부산저축은행 회장 부회장은 모두 구속을 시켰다. 이제 이렇게 이제 사건을 무마했다라는 것이고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커피를 누가 타줬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커피를 타줬냐 아니면 다른 검사가 타줬냐 아니면 검찰 직원이 타줬냐. 그래서 커피를 마셨냐 안 마셨냐. 이게 본질이 아니라 그건 다 비본질적인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핵심은 그래서 당시 대검 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 사태 때 대장동 대출 사건과 관련해서 봐주기 수사를 했냐 안 했냐. 그죠. 이게 핵심 포인트인 거죠. 네. 예, 저는 그래서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핵심은 봐주기 수사 의혹에 있는 거다. 이런 건데 우리 언론들은 이제 커피에 집중을 하고 있어서. 네, 그건 뭐 끝나고 우리 커피를 한 잔. 네, 자자겠습니다. 네. 자, 저도 하고 싶은데. 네, 죄송합니다. 네. 자제하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예, 자중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내용 녹취록에 상당히 지금 흥미로운 주목해야 될 만한 내용이 많은데. 네.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해서도 육등문자를 쓰면서 문제의 뭐 공산당 발언이 나온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이게 허위고 조작이고 짜고 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 대해서 엄청나게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해요. 누가요? 김만배 씨가.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이 녹취록에서 그 이제 신학림 위원장한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심한 욕을 많이 하는데 왜 그러냐면 자신이 이제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잖아요. 그래서 민간업자 차원에서 이익을 좀 극대화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이재명이가 갑자기 대장동을 공영 개발을 하겠다고 나선 거야. 그러면서 계속 민간에 주지 않겠다면서 수용 못하게 했고 터널을 뚫어라 배수지도 해라 뭐 자꾸 부대 조건을 붙이더라 뭐 이러면서 김만배 씨가 막 욕을 해요. 막 그러다가 공산당 같은 땡땡이라고 했다. 그랬더니 성남시 의원들이 찾아와서 그만 좀 하라. 이거 다 들어가. 이재명 대표 시장 귀에 다 들어가. 뭐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이거 이재명 귀에 들어가라고 하는 소리다. 이제 그만 좀 그 민간업자들 괴롭혀라. 뭐 이런 너무 많이 뺏어갔다. 뭐 이제 이런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이 녹취록 72분간의 모두 33쪽짜리 녹취록은 러프하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그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에 대한 무죄의 어떤 증거로도 쓰일 수 있는 이제 그런 정도의 수준이 되거든요. 김만배 씨 그렇습니다. 관련 발언이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짜고 치는 거다. 허위 조작한 거고 이 자체가 문제가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쭉 이어지는 대화록을 보면 이게 조작이나 허위라기보다는 너무 자연스러운 대화록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시간이 되시면 주말에 그 누구나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객관적이고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판단은 각자 할 텐데. 네. 또 궁금한 건 검찰 수사에서도 이 대장동 의혹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궁금해하던 대목이 천화동인 1호가 누구 거냐. 그렇습니다. 그 관련된 내용도 나옵니까? 그분. 예, 그렇죠. 그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신학림 위원장이 먼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역을 하기 때문에 화천대유 이름 보고 깜짝 놀랐어.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여하튼 이제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 2, 3, 4, 5, 6, 7호가 있다. 그러면서 이건 내 거고 이건 가족이야. 이건 구사업주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아마도 이렇게 이제 써놓고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1, 2, 3, 4 이렇게 써놓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텍스트 상으로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7호는 내 후배고 천화동인 7호요. 그리고 2, 3은 형하고 누나가 했겠네? 라고 물어보니까 3은 누나야. 라고 얘기를 하고 1, 2, 3은 오로지 그 김만배 씨에게 법률적 도의적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가족이니까 그렇잖아 형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누나하고 형이 1, 2, 3인 것 같아요. 그리고 4, 5, 6은 뭐냐. 그 4, 5, 6은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4, 5도 아는 사람들이고 6도 아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림 위원장이 이때 또 기자로서 발동이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혹시 김만배 씨도 모르게 이재명하고 연결이 돼 있을 가능성
이게 제로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돈을 주거나 뒷거래를 하거나 이랬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재명과 천하동인이 엮여 있을 가능성을 신학림 위원장이 이 72분 녹취록에서 묻는다는 거죠.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김만배 씨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재명은 모르지 전혀 모르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도시개발공사 있는 직원들은 알 수는 있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알 수도 없고 사실상 이재명 책임론을 부인하는 뭐 이런 거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해놓은 수사가 뒤집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이거를 상당히 좀 문제 있는 보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거나 간에 이게 어떤 대목에서 어떤 방향으로 해석되느냐에 따라서 맞습니다. 앞으로 상당히 또 중요한 파장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예. 자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 단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내일은 이제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있는데 대북 송금 사건입니다. 네. 이 대북 송금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이 발언인데요. 검찰 네. 진술과 관련된 부분인데 두 번째 옥중 편지가 나왔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에 중요한 증거가 두 개가 있으니 하나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 그러니까 800만 달러가 북한으로 갔는데 500만 달러는 경기도 스마트팜 대납용이고 300만 불은 이재명 대표의 방북 대가다. 이게 이제 검찰의 주장인 건데 이제 관련해서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사실은 최근에 지난 7월에 검찰 그러니까 이 김성태 진술을 이렇게 보탤 수 있는 입장으로 바뀌었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랬다가 7월 21일에 그걸 또 부인하는 보도가 나왔다가 또 재판이 공전되고 막 이런 상황이 있는 것인데요. 관련해서 두 번째 옥중 서신이 어제 나왔습니다. 핵심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검찰에서 진술한 검찰 신문 조서는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서 임의성이라는 것은 자발성. 그러니까 어떠한 무슨 개입 같은 거 없이 스스로 판단해서 쓸 수 있는 상태. 이런 걸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요. 그게 없는 상태에서 진술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거듭 밝히지만 이화영과 경기도는 쌍방울 김성태 등에게 스마트팜 비용뿐만 아니라 이 지사의 방북 비용을 요청한 적이 결코 없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쌍방울의 대북 송금에 대해서 이 지사에게 보고하거나 김성태 전 회장과 전화를 연결한 사실도 없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러면 왜 허위 진술했냐? 이제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김성태 전 회장의 체포 이후에 이 같은 사안, 이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 8개월 이상 검찰로부터 집요한 조사를 받았고 마치 이재명 피의자의 참고인 신분과 같은 수사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검찰로부터 별건 수사를 통한 추가 구속 기소 등 지속적인 압박을 받으면서 이재명 지사가 관련된 것처럼 일부 허위 진술을 하였고 이것은 양심에 어긋난 행위로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요 맥락은 사실 7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첫 번째가 7월 21일 날 공개 편지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8월 23일 날 그 새로 바뀐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를 통해서 이제 비슷한 맥락의 입장을 밝혔고 그리고 어제 다시 또 이제 이런 입장을 밝히게 된 겁니다. 네. 저 궁금한 건 있습니다. 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아무리 검찰에 또 뭐 압박 부담이 있었다는 것이 본인의 설명이 왔다리 갔다리 했을까? 그렇죠. 그리고 이 이화영 전 부지사가 다시 이재명 대표에게는 보고한 적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내일 조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내일 조사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변호인들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한 거냐? 검찰에는 김성태 전 회장과 함께 비슷한 진술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가 또 변호인들을 만나면 또 딴 얘기했다가 막 이러니까 이제 부인이 그러니까요. 법정에서 정신 차려 막 이제 이런 얘기도 듣고 뭐 이런 거 변호인도 막 아니겠습니까? 여러 번 바뀌고 국선 변호인까지 그렇죠. 등장하기도 하고요. 변호인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변호할 사람이 없게 되고 뭐 이런 가운데 이제 누굽니까 그 김광민 변호사가 들어가게 된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쨌든 이제 옥중에 갇힌 상태에서 이제 구속 만기가 10월 14일인가 그런데 요때 본인은 이제 나오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구속 만기를 채워서 나와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 협조하면 좀 일찍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또 이제 아까 이제 양심에 어긋난 행위라고 판단될 때는 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왔다가 갔다가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하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입장을 정한 게 아니냐라고 주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 입장 자체가 또 내일 검찰 소환 조사에서는 상당히 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렇습니다. 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관련입니다. 더 탐사 보도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가 되기 직전에 육성 파일이 공개됐는데 상당히 또 내용이 이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은 상당히 조용한 반응이고, 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사실상 이제 직격을 날리는 그런 발언 내용이 또 담겨 있기도 하고, 국민의힘을 썩 또 선호하지는 않았다. 그런 또 소회를 윤 대통령의 육성이 또 담겨 있었다고 하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제가 너무 조용하지 않냐, 왜 이러냐 그랬더니 저한테 몰랐어요? 몰랐습니까? 네. 알았잖아요. 막 이러면서 실제로 이 맥락은 다 알고 있었지 않냐. 이제 국회 주변에 있는 뭐 기자며 정치인이며 대체로 알고 있었다. 새로운 일의 알도 아닌데 뭐 이렇게 새삼스럽게 그러냐. 그리고 국민의힘 입당하기 전에 또 후보도 아닌 시절에 사인 간에 나눈 대화를 녹음해가지고 트는 게 이게 좀 그렇지 않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좀 거칠고 과격하고 이런 것은 대통령이 원래 본디 직업이 피의자 신문하던 검사 출신이라서 그런 거지. 그리고 아직 정치의 문법이 서툴러서 그런 거지. 그리고 워낙 솔직한 분이라서 그런 거지. 뭘 그걸 가지고 이렇게 그러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대수롭지가 않다. 그렇죠. 그게 중요한 문제 아니다라고 보는데 제가 오늘 이제 관련해서 다른 국회의원 한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그분은 상당히 당에 응어리가 많이 남을 멘트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국회의원들은 대체로 알고 있었지만 일반 당원들은 잘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고 그리고 오랫동안 국민의힘을 했던 보수 당원들 있지 않습니까? 뭐 이게 태극기 집회도 나가시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충격을 많이 받으신 것 같고 지역에 가면 이게 진짜 대통령 목소리가 맞냐라고 확인을 요청하는 어르신들이 많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 이해할 수가 없고 이런 생각이셨냐. 세상에 우리 당보다 그러니까 민주당보다 우리 당을 더 싫어했다는데 그게 맞는 사실이냐라고 이제 어르신들이 좀 불편해하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통화를 한 분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신 거죠? 네, 국민의힘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네. 자, 짧게 아까 한입뉴스에서 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답을 못 들었는데 이 KBS 뉴스에 올라와 있어서 대법원장 후보자 이균용 후보자 딸의 스트라디바리우스는 어디로 갔을까?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어제 경향신문에 이어서 오늘 KBS가 잇따라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워낙 이제 막 무슨 사형 막 이런 거 보도가 나오니까 이슈가 이슈를 덮는 형국이라 아주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는 상황인데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장녀가 전업 음악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쓰는 악기가 프란체스코 스트라디바리우스 죄송합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 뭐 이런 유명한 현악기라고 합니다. 이게요. 저도 처음 들었는데 경매가가 우리 돈으로 80억에 가까운 가격에 낙찰되기도 했는데 발음이 꼬일 수밖에 없네요. 죄송합니다. 이 비싼 악기가 있는데 이거를 한 번도 신고를 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2009년부터 2023년 올해까지 재산 목록에 장녀가 사용 중인 이 첼로 관련된 내역을 한 번도 기재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균용 후보자의 뭐 설명이나 해명이 나온 게 있나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계적으로 실력과 명성을 갖춘 음악가에게 악기를 대여해주는 외국기관으로부터 첼로를 무상으로 대여받아서 사용한 바는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첼로를 사용하고 있다, 갖고 있다라는 사실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대우고 그것이 직접 재산 가치로
한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그렇습니다. 설명이겠네요. 그리고 이 첼로가 재산 공개 대상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재산을 무상 대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 반환의 채무가 재산 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별도의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정우 기자와 이봉우 연구원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까지 취재와 분석의 여왕 장윤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 KBS 스포츠국 정현호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오늘 첫 질문 뭘 여쭤볼지 뭐 예상하고 계시죠? 아마도 축구 얘기가 아닐까 하는데. 네, 웨일즈로 가보겠습니다. 클린스만 감독 왜 이럽니까? 왜 0대 0입니까? 왜 못 이긴 겁니까? 왜 웨일즈를 못 이겼을까? 심지어 웨일즈 대표팀이 경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별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싶지 않다. 뭐 이제 현재 전력도 그렇고 그렇게 이번 경기 전력을 키울 생각이 없다. 라고 말했는데 비겼습니다. 한 점도 이제 득점을 하지 못하고 비겼는데 이번 경기에서 이 선발 포메이션을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4-4-2 전술을 내세웠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이제 조규성 선수가 투톱으로 출격을 했는데 저는 이것도 조금 좀 의아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소속팀에서 해트트릭을 했는데 그렇죠, 원톱으로 나와서 해트트릭을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대표팀에 와서는 이제 전술적인 역할이 다르긴 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경기 초반부터 조금 뭐랄까. 웨일즈의 압박에 좀 당황하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후반 들어서 교체 카드도 많이 쓰고 했는데 그럼에도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후반 중반에는 웨일즈가 골대를 강타하는 등 좋은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이런 걸 보면서 전반적으로 숫자로도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슈팅이 4개였고 웨일즈의 슈팅이 10개였습니다. 그런데 유효 슈팅은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었고요. 우리나라가 기록한 4개 중에 3개가 다 손흥민에게 좀 모여있다는 점에서도 공격진의 다변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추구하는 데 실패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조금 얻을 것이 없었던 경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뭐 선수는 둘째치고 클린스만 감독이 너무 나태하다. 그것도 맞아요. 한국에 체류하는 시간도 짧다. 네네. K리그 선수 발굴을 잘 안 한다.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첫 번째로 이제 일단 클린스만 감독이 지금 4경기 동안 승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 외국인 감독 중에 처음입니다. 최소한 뭐 본프레라든가 슈틸리크 이런 감독들도 4번째 경기 전까지는 승리를 거뒀던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에 있는 다양한 이제 경기들을 챙겨보지도 않고 그다음에 이제 해외 출장이라든가 뭐 재택근무를 일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심지어 내일 같은 경우는 이 직접 경기하러 간다라는 이제 이야기도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 첼시 레전드와 뮌헨 레전드 간의 경기가 있는데 여기에 클린스만 감독이 명단이 있는 겁니다. 이름이. 그래서 지금 이래서 유럽으로 원정에 갔나 이랬었는데 다행인지 그나마 이제 다행히 출전할 예정은 아니다. 그냥 뮌헨처에서 이름만 올려놓은 거다라 하긴 하는데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뭔가 보여주는 모습이 사실은 뭐 어느 감독이나 초반에 이 누수는 있죠. 파울로 벤투 감독도 그랬었고. 근데 이런 과정들이 뭔가 하려는 과정 속에서 이제 조금씩 잡음이 있는 거냐 아니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거냐 이게 좀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가장 단적으로 아쉬웠던 장면이 저는 이번 경기에서 전반전에 쿨링 브레이크가 있었습니다. 날씨가 덥다 보니까. 그렇죠. 잠깐 쉬면서 물도 마시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감독 입장에서는 이때가 절호의 기회예요. 축구는 작전 타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독이 선수한테 직접 작전 지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상황에 그냥 같이 물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후반 쿨링 브레이크 때는 다행히 조금 이제 전술 지시를 하긴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앞으로 클린스만 감독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자꾸 제 머릿속에는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떠오를까요? 그분이랑 비교하면 너무 갈 길이 멀 것 같은데. 자,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22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아시안컵 예선 첫 경기에서 또 완패를 했네요. 황선홍 감독은 왜 이러는 겁니까? 지금 요즘 축구계에서 이제 감독 얘기할 때마다 다들 이쪽을 봤더니 여기도 문제고 저쪽을 봤더니 저기도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대회가 이제 23세 이하 아시안컵 본선 진출을 가리는 대회가 되겠는데 23세 이하라면 쉽게 말해서 올림픽에 나갈 선수들입니다. 그렇죠. 내년 파리 올림픽에 나갈 선수들이고 파리 올림픽에 티켓을 놓고 다투는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경기에서 첫 경기에서 2대 0으로 완패를 했어요. 물론 이제 FC 서울의 백존봉 골키퍼의 좀 실수가 아쉬운 대목도 있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저는 우리나라에서 열린 경기였습니다. 창원 축구센터에서 열렸거든요. 그런데 득점을
카타르를 상대로 한 골도 뽑아내지 못했다는 점이 좀 아쉬웠어요. 이날 슈팅이 10개였는데 유효 슈팅이 단 2개였거든요. 사실 카타르도 12개 슈팅 중 유효 슈팅이 5개였는데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팀에는 손흥민 같은 두드러진 원톱 공격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좀 항상 지적을 하고 있어요. 사실 몇 주 있으면 이제 한 2주 있으면 개막을 하는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 또 마찬가지로 이제 대표팀도 마찬가지인 게 그나마 김천상무의 조영욱 선수가 그나마 급부상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2선에서 지원을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지난 아시안 게임 때 황의조 선수의 역할을 해줄 선수가 지금 마땅히 아시안 게임 대표팀에 없다. 이런 골잡이네요. 골 넣을 선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박선홍 감독 마음은 자기가 뛰고 싶을 수도 있겠네요. 맞네요. 하필이면 공격수들이 둘 다. 자,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에게 주어지는 상이 바로 발롱도르 상입니다. 네. 근데 이제 김민재 선수가 30인 후보에 들었다. 이게 30명 안에 들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영광스러운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 선수 중에서는 이제 5번째입니다. 이제 과거에 설기현, 박지성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가 2번 이렇게 후보에 오른 적은 있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모두 공격수 혹은 미드필드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수비수 당연히 처음이고 아시아 전체로 범위를 넓혀도 수비수가 오른 게 이번이 처음이고요.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발롱도르 하면은 항상 떠오르는 이름들 있지 않습니까? 뭐 메시, 호날두, 그렇죠. 음바페 이런 다 공격수들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수비수가 과연 발롱도르를 차지한 게 몇 번일까라고 이제 저희가 찾아봤는데 가장 최근이 2006년입니다. 파비오 칸나바로가 수상을 한 것도 사실은 이제 뭐 수비수가 업적이 있다기보다는 당시에 이탈리아 대표팀이 이제 월드컵에서 우승을 했거든요. 네. 이걸 이끈 공로를 이제 좀 인정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탈리아도 전통적으로 수비가 유명한 나라니까요. 그렇죠. 사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 대표팀을 우승으로 이끌지 않았음에도 김민재 선수가 본인의 능력으로 발롱도르 후보에까지 왔다는 점 그것도 좀 대단한 것 같고 네. 당장 이번 명단만 봐도 명단 30명 중에 수비수는 단 3명밖에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의 능력을 조금 더 어느 정도 이제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네. 역시 김민재 선수 자랑스럽습니다. 네. 자, 손흥민 선수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또 손흥민 선수 해트트릭을 하면서 올해 이 득점왕에 오르는 거 아니냐. 또 팀을 또 이 프리미어리그 정상으로 끌어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의 컨디션이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토트넘은 지금 개막 이후로 3승 1무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고요. 2위에 올라 있죠. 그렇죠.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도 이제 이번에 해트트릭을 기록을 하면서 사실 토트넘의 가장 큰 문제는 해리 케인의 빈자리 못 메웠다는 거. 이게 좀 문제였는데 손흥민이 원톱 자리에서 과연 적응할까 했는데 너무나도 잘 적응을 하고 있고 사실은 이제 그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솔로몬 선수가 이제 새로 이제 합류를 했습니다. 어느 나라 선수인가요? 이 솔로몬 선수의 국적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네. 이제 이 솔로몬 선수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활동량이 많고 돌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손흥민 선수와 동선이 겹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패스 타이밍이라든가 경험 부족이 조금 있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만 조합을 좀 잘 맞춰간다면은 해리 케인의 역할을 손흥민이 대신하고 손흥민의 역할을 솔로몬 선수가 대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됩니다. 네. 정작 미넨으로 옮겨간 이 해리 케인 선수는 좀 헤매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일단 득점에는 성공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제 페널티킥에 의한 득점이기도 했고 미넨 자체가 지금 출발이 약간 삐끄덕하는 느낌이 좀 있긴 합니다. 솔로몬 선수의 국적이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이네요. 솔로몬 왕이 아닐까. 네. 솔로몬의 지혜네요. 그러네요. 자, 김하성 선수 이야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어썸 킴. 네.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저는 뭐 도루 30개 돌파한 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고 네네. 홈런만 몇 개 더 치면 이제 20홈런 30도루 아시아 내야수 최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맞습니다. 지금 이 김하성 선수가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한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될까요? 우선은 이제 2루수로 이제 자주 나오고 있잖아요. 2루수로서 이제 골드글러브 수상이 굉장히 유력한 상태. 수비로는 제일 잘한다. 그런데 MVP니까 2루수 중에서 가장 좋은 선수냐면은 한 2, 3위권이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하필이면 이번 시즌에 메이저리그에서 2루수 분야에 잘하는 선수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하필이면 겹친 느낌이 있긴 합니다만 일단은 가장 큰 특징은 김하성 선수의 높은 가성비예요. 연봉이 8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00억 정도인데 메이저리그 이 정도면은 가성비 좋은 선수입니다. 그렇기도 하고 이제 내년까지 연장 계약이 가능한데 이 계약이 끝나면은 김하성 선수 FA 대박을 노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팀들이 김하성 선수를 주목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 프로야구 소식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야구장 가시는 분들 많은데 가을 야구를 향한 기아의 파죽지세에 제동이 걸렸다. 네네. 지금 1위는 LG죠. 네. 2위는 KT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대체로 그러면은
5위 팀까지 가을 야구가 네. 가능한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사실 기아가 초반까지만 해도 좀 하위권에 있었는데 9연승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2009년에 우승할 때 마지막으로 10연승을 했었거든요. 어제 패하면서 이제 9연승에서 마감을 하게 됐는데 나성범 선수와 김도영 선수가 부상에서 이제 부상 때문에 초반에 못 나왔거든요. 그때 이제 약간 페이스가 좋지 않았던 기아인데 이 두 선수의 복귀 이후에 지금 타선이 언제나 좀 계속 두 자릿수 득점에 가까울 정도로 좋은 공격력을 보이고 불을 있는 품고 있네요. 네네. 네. 자, 기아의 나성범 선수에게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탁구 소식입니다. 네.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데 항상 탁구 소식 이야기할 때 우리가 뭐 늘 소개해 주는 여자 선수도 있고요. 네. 자, 아시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여자 탁구 단체전은 아시아 선수권 2회 연속 준우승, 남자 네. 탁구는 동메달을 기록했는데 네네. 두 경기 모두 중국과의 경기였는데 네네. 만리장성의 벽은 못 넘었네요. 그렇죠. 사실은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시아 선수권인데 중국이 칼을 갈고 나왔습니다. 2년 전에 코로나 때문에 이 대회에 나오지 못해서 세계 선수권에 나오는 정예 멤버들이 다 나왔어요. 지금 세계 1위인 수닝샤, 2위 첸멍, 3위 왕이디, 4위 첸싱통, 5위 양왕만유. 그러니까 1위부터 5위까지 다 중국 선수예요. 이 선수들이 나와서 단체전으로 경기를 치러버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화요일 날 3대 0으로 이제 완패를 하게 된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이 결승까지 올라왔다는 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가올 아시안 게임에서 좀 좋은 성적을 기대해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남복식에 제가 이게 자꾸 좋아한다 그러면 안 되는데 신유빈 선수 제가 좋아하는데 네네. 임종훈 혼합복식 남녀 혼합복식은 4강에 진출했네요. 네, 이제 4강에 이제 진출을 했다가 4강전에서 이제 중국에 역시 또 잡혔습니다. 이번에도 량진쿤 치엔티엔이 조에게 3대 0으로 패배를 당했는데 이 조 역시 너무나 경기력이 좀 뭐랄까 훌륭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 신유빈 선수가 주로 수비를 담당하고 임종훈 선수가 공격으로 이제 승부를 보는 타입인데 네. 신유빈 선수의 장기인 백핸드가 이날 이 량진쿤에게 좀 많이 공략을 당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리드를 잡지 못하고 결국엔 3대 0 완패를 당했는데 만약에 이번 혼합복식에서 좋은 성적이 있었다면 올림픽에 자동 출전할 수도 있는 기회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좀 기회를 따내지 못했지만 내년 올림픽 예선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좋은 성적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신유빈 선수로 인해서 또 많은 또 팬들이 또 탁구 좋아하게 됐으니까 네. 그것도 우리가 효과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짧게 배구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한때 우리 한국 여자 배구 그러면 김연경 선수 등을 해서 우리가 상당히 주목하는 그런 종목인데 네. 태국에서 열린 아시아 선수권 5위 결정전에서 네. 카자흐스탄에 패했네요. 어떤 멤버의 문제라고 봐야 될까요? 김연경 부재 현상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김연경뿐 아니라 김수지, 양효진 이런 선수들이 모두 한꺼번에 은퇴를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지금 48년 만에 처음으로 아시아 선수권에서 4강 진출에 실패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앞으로 이제 다가올 대회도 아시안 게임도 남아 있고 올림픽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좋은 국제 대회 성적이 있어야만 국내 리그, V리그의 열기도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연경 선수 식빵 언니가 있어야 뭐 우리 배구가 어떻게 잘 될 텐데. 안 됩니다. 저희 KBS에서 이번 아시안 게임부터 해설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네, 안타깝지만 저희가 해설위원으로 점 찍어놨습니다. 네. 서로 그러면 연락도 자주 하시겠네요. 아니 저희가 아직 그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릴 수는 없고 이제 그 해설위원으로서 비디오 해설위원으로서 만날 예정입니다. 연락되는 선수 있나요? 선수들과는 연락을 제가 사실 현장에서 만나기도 쉽지 않거든요. 지금까지 연락은 안 되는 KBS 스포츠국의 정현호 PD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배종찬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뭐 스트레스 받고 힘든 일 많으시죠? 그래도 힘내십시오. 배종찬의 시사본부 들으시면서요. 저는 다음 주입니다. 월요일 12시 2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고 즐겁고 또 유쾌하고 건강한 주말 보내십시오.